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이 다닌다는 청담 로열 초등학교의 강당은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최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벽과 벨벳 커튼은 이곳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 열리는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연간 계획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그들만의 견고한 사교 네트워크를 재확인하는 비공식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있는 강지우는 이 모든 광경이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상위 포식자, 윤성그룹의 총수인 그에게 이런 종류의 행사는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로 쪼개져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쓰여야 했다. 그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의 최대 후원자이자 재단 이사 자격으로 마지못해 참석한 것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무표정한 얼굴 위에서 강당 안을 천천히 훑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내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가식적인 대화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그에게 있어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이거나 혹은 경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교장의 지루한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의 생각은 벌써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합작 투자건으로 향해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초등학교의 교육 방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소음을 내며 열렸다. 늦게 도착한 학부모인 듯 했다. 강지호는 연설의 흐름을 깬 무례함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심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 환한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 2명의 모습도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강당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서윤아, 7년 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동시에 가장 비참했던 조각을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전 아내였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도 그녀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더해져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강지훈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녀의 등장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인 듯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지훈은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여자아이의 오똑한 콧날과 굳게 담은 인매는 누가 보아도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의 닮음이 아니었다. 그의 유전자가 아이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자신의 존재를 소리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여자. 자신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었던 여자. 그런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감정의 방벽이 거대한 해일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성과 논리는 마비되었고 오직 거대한 혼돈만이 그의 내면을 휘젓고 있었다. 서윤아는 강지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강당 맨 뒤쪽에 비어있는 좌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히 엄마의 옆에 앉았다. 그 다정한 모습은 강지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 했다. 교장의 연설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강당 뒤편에 앉아있는 세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7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유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별을 통보하던 그녀. 사랑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아섰던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윤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와 내부의 배신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유나는 그런 그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았다. 윤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냈다. 그것이 그녀를 향한 그의 복수 방식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를 놓쳤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아주 만약에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7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왜 자신을 속이고 아이들을 숨겨야만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고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저 아이들은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윤성그룹의 총수. 그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리고 불처럼 뜨겁게 서윤아의 뒷모습을 쫓았다. 총회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강지훈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가 역시 굳어버렸다. 그는 서윤아를 알고 있었다. 서윤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과 섞여 강당을 빠져나가기 위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잘 다려진 바지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 드디어 서윤아의 시선이 앞쪽을 향했다. 그리고 귀빈석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창백하게 질려가는 그녀의 얼굴은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들도 덩달아 멈춰서서 엄마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쌍둥이의 맑고 커다란 눈이 강지훈을 향했다. 그 순수한 시선과 마주하는 순간 강지훈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아이들의 눈 속에는 낯선 남자를 향한 경계심 대신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서윤아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강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역력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를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을 재촉하며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강지훈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7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녀의 향기였다. 강지훈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와 아이들이 강당문을 완전히 빠져나가 사라질 때까지 집요하게 그 뒷모습을 쫓았다. 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강지훈은 멈췄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가슴속의 폭풍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강당을 빠져나왔다. 뒤따라온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강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윤성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서윤아라는 여자의 지난 7년을 샅샅이 조사해. 어디서 살았고 뭘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 기록부터 모든 것을 알아내.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일시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김 실장은 강지훈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오늘처럼 살벌한 기운을 내뿜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지훈은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서윤아는 자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감히 자신의 핏줄을 숨기고 7년이라는 세월을 기만했다. 그는 절대로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되찾아 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이들을 무기 삼아 자신에게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왔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사랑과 증오, 배신과 의심, 그리고 거대한 비밀이 뒤엉켜 있었다. 강지훈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차가운 눈빛 너머로 7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강지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의미 없이 흔들고 있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학부모 총회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한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긴급히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아와 두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져 버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그는 회사 일로 며칠 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아닌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와 굳은 표정의 윤아였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짐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윤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한테는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 난 이런 불안정한 생활은 더는 못 견디겠어.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가 안 보여.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의 외침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 돈이 필요해. 당신이 줄 수 없는 안정적인 삶, 그걸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갈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심장에 박힌 대못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녀를 그대로 보내주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리는 괴물이 되었다. 강지훈은 눈을 떴다. 과거의 기억이 남긴 상처가 여전히 심장을 아리게 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본 아이들의 얼굴이 그 믿음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만약 그녀가 임신한 상태였다면, 아이들을 가진 채 그를 떠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녀의 행동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마땅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벌써 다 알아낸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까지.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어. 그거라도 내놔. 그는 김 실장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왔다. 봉투 안에는 서윤아의 주민등록등본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는 등본을 먼저 확인했다. 서윤아. 그리고 그 아래에 나란히 적혀 있는 2개의 이름. 강민준, 강민서.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출생일은 그가 기억하는 이별의 날로부터 약 8개월 뒤였다. 심장이 다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아니, 거의 확실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확인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을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물었다. 주소지는 어디지? 김 실장은 즉시 대답했다. 서울 외곽의 한 서민 아파트입니다. 지난 7년간 몇 번의 이사를 했지만 모두 비슷한 수준의 거주지였습니다. 강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돈 때문에 떠난 여자의 삶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직업은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정보가 그가 굳게 믿어왔던 과거를 부정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혼자의 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것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과 증오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의문과 혼란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낡은 아파트 안. 서윤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든 민준이와 민서.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학부모 총회에서 강지훈과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리자 아직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피하고 싶었던 안이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꽂혔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분명히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은 아이들을. 그는 분명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난 7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 곧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어디론가 도망쳐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어디로 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강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윤성그룹의 총수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는 무력감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단지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7년 전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였다. 강지훈이 다시 자신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끔찍한 악몽 또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김 실장이 가져온 두꺼운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서윤아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이 시간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삶은 지독할 정도로 평범하고 고단했다. 아이들을 낳고 홀로 키우며 낮에는 공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남자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두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가설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어야 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친부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대체 지난 7년간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녀를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 왜 모든 것을 숨긴 채 이토록 힘겨운 삶을 자처해야만 했을까?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이제 그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불렀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김 실장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중요한 바이오와의 미팅이 있으십니다만. 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취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차 준비시켜. 직접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젯밤과는 달리 아침 햇살이 비추는 서울의 풍경은 선명하고 뚜렷했다. 이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향해 직접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7년간의 오해와 거짓의 벽을 부수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탄 마이바흐 차량이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초고층 빌딩들은 점차 낡고 낮은 건물들로 바뀌었고 화려한 명품 매장 대신 작은 가게와 시장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지훈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끼며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이곳이 지난 7년간 서윤아와 아이들이 살아온 세상이었다. 차량은 곧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김 실장이 먼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회장님, 저 건물 2층에 있는 윤도예라는 공방입니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과 군데군데 금이 간 외벽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을 윤아의 모습을 상상하려 했지만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는 홀로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자리한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흙냄새와 유향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공방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물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물레 앞에 한 여자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바로 서윤아였다. 그녀는 작업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누군가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흠뻑 젖은 손으로 흙덩이를 매만지며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예전에 알던 화려하고 발랄했던 서윤아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고된 세월의 흔적과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윤아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듯 손을 멈추고 완성된 찻잔의 형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조용한 공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유나의 작업대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 우린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감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두려움 대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당신과 할 얘기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할 얘기가 없다. 7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앞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이들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상관이 없어. 그 아이들 얼굴 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그런데도 상관이 없다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를 압박했다. 강민준, 강민서. 이름도 예쁘게 지었더군. 근데 왜 아빠 성은 빼놓은 거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제발 그냥 우리 모르게 좀 내버려둬.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 끝이 약간 갈라져 나왔다. 강지훈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진실 게임을 끝내야만 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감히 내 아이를 7년 동안이나 숨겨놓고 이제 와서 잘못한 게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돈 때문에 날 버리고 떠난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지? 네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거였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 7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강지훈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좋아,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이런 데서 살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집이랑 생활비 모든 걸 지원해 주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은 그의 마지막 양보이자 회유책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필요 없어.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의 돈 더러워서 받고 싶지 않아. 우린 지금처럼 우리 힘으로 살아갈 거야. 당신 도움 따위는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지훈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윤아,
도대체 네가 숨기는 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거냐고. 내가 아이들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가 소리치는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모르는 게 당신한테도 좋아. 제발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마.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줘.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공포였다. 마치 그가 진실에 다가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이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풀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널 위협하기라도 한 건가?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돌아가. 그녀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반드시 모든 진실을 알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본 뒤 말없이 공방을 나섰다. 다시 채 올라탄 강지훈의 얼굴은 복잡한 생각으로 굳어 있었다. 직접 만난 서윤아는 그가 기억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그와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조사 방향을 바꿔. 서윤아 개인에 대한 조사는 이제 그만둬.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7년 전 내가 윤성그룹을 맡은 직후부터 그룹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조사해. 특히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나 기업들. 사소한 위협이나 경고, 내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봐.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진짜 적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윤성그룹 본산의 가장 부안이 철저한 회의실 하나가 비밀리에 워룸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인재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7년 전 강지훈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과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분석되었지만 조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7년 전 윤성그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였다. 적대적 M&A 시도, 내부 정보 유출, 주요 임원들의 배신 등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악재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강지훈은 초조해졌다. 그는 워룸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테이블 앞에 서서 벽면을 가득 채운 사건 관계도를 노려보았다. 수많은 이름과 화살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서윤아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의 실종은 이 거대한 기업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개인적인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직감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건가? 그의 낮은 목소리에 팀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김 실장이 대표로 나서서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시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모님, 아니 서윤아 씨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지나친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태영그룹의 회장실. 최진석 회장은 값비싼 벼루에 먹을 갈며 유유자적하게 난을 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노련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의 앞에는 신복인 박전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회장님, 윤성그룹의 강지훈이 요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석은 붓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니. 박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7년 전 자료들을 다시 들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태영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시절의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최진석은 붓을 내려놓고 박전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온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여린 놈이 이제 와서 옛날 상처라도 핥고 싶은 모양이군.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패배자들이 지난 전투를 복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 그렇게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을 테니 내버려둬. 제풀에 지쳐 그만둘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강지훈은 아직 풋내기 애송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혹시 서윤학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전무의 말에 최진석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서윤아, 그 계집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이미 7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된 일 아닌가?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강지훈이 알 턱이 없어. 괜한 걱정하지 마라. 그는 다시 붓을 들고 난을 그리는데 집중했다. 다시 윤성그룹의 워룸.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친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지만 강지훈과 김 실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대신 당시의 날 것 그대로인 자료들을 직접 훑어보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계약서, 심지어는 가장 사소한 경비 처리 영수증까지.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모든 것을 훑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시선이 아주 사소한 지출 내역 하나에 멈추었다. 유령 컨설팅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에 지급된 500만 원의 자문료. 서윤아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 결제된 것이었다. 너무나도 소액이었기에 당시 회계감사에서도 그냥 지나쳤던 항목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7년 전 우리 회사 건물 출입 기록 중에 외부 방문객 리스트 전체를 다시 뽑아와. 특히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김 실장은 의아했지만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잠시 후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그의 손에 들려왔다. 강지훈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리스트를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백상기. 윤아가 떠나기 바로 전날 본사 건물이 아닌 계열사 물류 창고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 백상기는 재계의 어두운 소문 속에서나 등장하는 해결사였다. 기업의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는 인물.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항상 태영그룹에 최진석 회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워룸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보드마카를 들고 거침없이 선을 긋기 시작했다. 태영그룹의 적대적 M&A 시도, 해결사 백상기의 방문, 정체불명의 회사에 지급된 자문료, 그리고 서윤아의 이별 통보. 이 모든 사건들이 윤아가 떠난 주라는 시간대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최진석은 회사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정을 공격했던 것이다. 서윤아를 협박해서 자신을 떠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이 심리적으로 무너진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다. 지독하고 악랄한 수법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돈 때문에 떠난다던 윤아의 차가운 말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던 그녀의 경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던 그녀의 애원. 그것은 모두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혼자서 그 모든 비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강지훈은 주먹으로 화이트보드를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최진석을 향한 불타는 분노뿐이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거대한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것이다. 한편 최진석 회장의 사무실, 박 전무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성그룹 쪽에서 유령 컨설팅과 해결사 백상기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제야 최진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강지훈, 그놈 생각보다 집요한 놈이었군. 꼬리를 잡힌 건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강지훈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 전무에게 명령했다. 백상기에게 연락해 서윤아 그 계집에게 경고 메시지 하나 보내라고. 7년 전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입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라고 해.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덮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한번 이용할 때가 온 것이다. 월움 안강지훈은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슬픔과 죄책감은 차가운 분노 뒤로 가라앉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최진석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 날부터 강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윤성그룹의 성장과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는 이제 서윤아와 두 아이 민준이와 민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7년간 외면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뒤늦게나마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유치원 주변 보안을 강화했다. 윤성그룹의 최정예 보안 팀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학부모와 행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어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구축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단 1초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알게 된다면 분명 또다시 그를 밀어내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 뻔했다. 그는 윤아의 공방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 작은 사무실을 급히 임대했다. 창가에는 고성능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김 실장이 교대로 배치된 팀원들과 함께 24시간 내내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닌 보호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최진석이라는 독사가 언제 어디서 독리를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다.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아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공방으로 와서 해가 질 때까지 흙을 만졌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의 풍경을 렌즈를 통해 지켜볼 때마다 강지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저 힘겨운 세월을 그녀 혼자 감당하게 만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사건은 맑고 평화로운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나는 아이들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양손을 꼭 잡고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곧 먹게 될 아이스크림 생각에 신이 나서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나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차로의 코너를 돌아온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들이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럭은 마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위험해.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보행자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었고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었다. 트럭의 목표는 명백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유나와 아이들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몸을 돌렸다. 끼익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그들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단 몇 센티미터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거나 빨랐더라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였다. 트럭 운전사는 머리를 감싸쥐며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근처에 잠복해 있던 강지훈의 보안팀원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운전사의 눈빛은 당황이 아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의 초조함에 가까웠다. 사무실에서 망원 렌즈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피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더라면. 그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무정이에서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명백한 고의사고입니다. 운전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가만둬. 강지훈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운전사는 그냥 보내. 지금 붙잡아봤자 꼬리 자르기에 당할 뿐이야. 대신 지금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배후가 누군지 알아내.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최진석이 원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땅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유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사고가 난 트럭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사고에 대한 놀라움이 아닌 돌아올 것이 돌아왔다는 깊은 절망과 공포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최진석이 보낸 잔인하고 비열한 메시지. 내가 7년 전의 약속을 어기고 강지훈과 접촉한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유나가 왜 그토록 자신을 밀어내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애원했는지 이제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강지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성스러운 감정에 가까웠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도 좋다는 결의.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유나의 동의를 구하고 그녀를 설득할 시간은 이제 없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알파팀 전원 소집해. 최우선 보호 임무다. 대상은 서윤아 씨와 두 아이. 지금부터 단일 초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 접근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위협 요소는 사전 차단해. 내 허락 없이는 그림자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알파팀에는 윤성그룹 보안팀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소수 정예팀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그들은 강지훈의 가장 중요한 비밀 임무만을 수행해왔다.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강지훈이 이 상황을 사실상의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 실장은 군소리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에 홀로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7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검은 양복의 사내. 강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 뱃속의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귓가에 울리던 그 섬뜩한 목소리가 다시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긴 자신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강지훈과 다시 엮이지 말라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민준이와 민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그럴수록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를 이번에는 쉽게 따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 주변의 어둠 속에 수많은 눈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옥상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눈에 띄지 않는 차량 안에서 알파팀 요원들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그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덤프트럭 사고 이후 서윤아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 며칠 동안 결석시켰다.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녀는 아파트 커튼을 모두 내린 채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겁이 났다. 최진석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일상을 옥죄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를 공포 속에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을 유나의 집으로 보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수화 생원 없이 단 혼자서 김 실장은 유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이 겨우 한 뼘 정도 열렸다. 쇠사슬 너머로 보이는 유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경계심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누구시죠? 김 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지훈 회장님의 비서 김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바로 그때 김 실장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진석 회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7년 전의 일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딱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해 주시길 부탁하셨습니다. 최진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나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약속 장소가 적힌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네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갔다. 카드에는 강남의 한 갤러리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곳은 윤성그룹이 운영하는 VIP 전용 프라이빗 갤러리였다. 약속한 시간 유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고요했고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갤러리 중앙에는 강지훈이 홀로 서서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진지했다. 그는 어떤 위압감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와주어서 고마워. 유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며칠 전 아이들 유치원 앞에서 있었던 트럭 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최진석이 보낸 경고 메시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추측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정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운전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비난하는 대신 아프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해도 돼, 유나야. 더 이상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태영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와 그녀가 떠난 시점의 절묘한 일치, 해결사 백상기의 존재와 정체불명의 자문료. 그는 모든 증거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모두 최진석이 꾸민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나는 바보같이 널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어. 그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나왔다. 네가 왜 그런 모진 말을 하고 떠나야 했는지, 왜 아이들을 숨긴 채 힘겹게 살아야 했는지 이제는 알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나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녀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건데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그녀는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7년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니까 이제 말해줘. 내가 알아야만 해. 그래야 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 제발 유나야.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침내 유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7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린 듯 그녀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녀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훈에게 알리기 위해 그를 기다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지훈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영그룹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어두운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제 막 병원에서 찍은 작은 점처럼 보이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이 아이 세상 구경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최진석 회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지훈이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그와 그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너무나 무서웠다. 당시 강지훈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그 사업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에게 사업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요구대로 강지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돈 때문에 떠난다는 거짓말은 그가 자신을 다시는 찾지 않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가 자신을 증오해야만 그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아기들을.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모두가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그녀의 고백은 강지훈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와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의 흐느낌만이 고요한 갤러리 안을 채웠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지친 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유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서 버텨야 했던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만난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남은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강지훈은 그녀의 작은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그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포옹이었다. 7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다. 서윤아의 고백이 끝난 후 갤러리 안의 공기는 무겁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7년간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은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유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흔들림 없는 결의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윤성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레지던스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즉시 준비시켰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말했다. 더 이상 그 낡은 아파트에 있을 순 없어. 당분간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지내. 유나는 망설였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당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제발 내가 속죄할 기회라도 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유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유나와 아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왔다. 낡고 비좁았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강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대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아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민주나 민서야, 아저씨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유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인사드려. 너희를 지켜주실 분이야.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건 나한테 맡겨. 당신은 아이들 곁에서 안전하게 있기만 하면 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강지우는 다시 냉철한 기업의 총수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비밀 워룸으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팀원들 앞에 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진석 회장과 태영그룹의 완전한 해체다. 그의 선언에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그룹의 총수가 경쟁 그룹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최진석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왔다.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부패의 증거를 찾아내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단 하나의 돌멩이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뒤집어 엎는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결단력만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그의 전략을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거대한 작전 계획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공성전 계획이었다. 첫 번째 공격 부대는 자금 추적을 담당하는 알파팀이었다. 그들은 회계사와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최진석의 힘은 돈에서 나온다. 그의 모든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통로를 찾아내 자금줄을 끊어버린다.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해외 카지노든 유령 재단이든 가리지 말고 샅샅이 추적해. 두 번째 부대는 내부 정보 확보를 위한 브라보 팀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과 심리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었다. 모든 조직에는 불만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태영그룹 내에서 최진석에게 배신당했거나 억압받은 핵심 인물들을 찾아내 접촉한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부 정보를 빼내도록 만들어라.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세 번째 부대는 법률 대응을 위한 찰리팀이었다. 그룹 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찰 라인을 미리 확보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짜둬라. 마지막으로 김 실장이 이끄는 델타팀은 7년 전의 진실을 파고드는 임무를 맡았다. 해결사 백상기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 그와 최진석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물증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이 모든 전쟁의 명분이 될 것이다. 강지훈의 지시는 명확하고 거침없었다. 워룸은 이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고 그는 그곳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날 이후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던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알파팀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카오와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최진석의 비밀 계좌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브라보팀은 태영그룹의 한 핵심 임원이 최진석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현재 좌천되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은밀한 접촉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워룸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최진석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7년 전의 일로 감상에 젖어 있으리라 착각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사냥개가 자신의 목덜미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브라보팀이 접촉했던 태영그룹의 임원이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와 면책을 조건으로 최진석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거의 동시에 델타팀은 해결사 백상기가 7년 전 윤아를 협박한 직후 최진석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증명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이름 최진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워룸의 스크린에 떠있는 최진석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방역의 서막을 열 시간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언론사에 우리가 가진 증거의 일부를 흘려 아주 사소하지만 최진석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이제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시간이니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은 한 제국의 처절한 몰락이 될 것이었다. 강지훈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한 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아주 짧은 익명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윤성그룹 7년 전 유령회사와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 포착. 기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유령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것만으로도 최진석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 태영그룹 회장실 최진석은 기사가 뜬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훈,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떠보려 들어.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의 움직임을 단순한 과거사 들추기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자신이 쳐놓은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비밀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즉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살벌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윤성그룹을 공격한다. 놈들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 일주일 안에 윤성그룹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강지훈의 이름을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버려라. 오만했던 늙은 사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의 잔인하고 광포한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개장과 동시에 윤성그룹의 주식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최진석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해외 헤지펀드와 유령 투자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윤성그룹의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최진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윤성그룹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에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그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대서특필되었다. 과거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들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마치 그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윤성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회사의 주가가 분 단위로 폭락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곧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며 고성을 질러댔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주가 그래프와 언론 기사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남의 회사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침착했다.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당장 무엇이라도 조치를.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좋아. 아주 좋아. 김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뭐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최진석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어. 덫에 걸린 쥐가 미친 듯이 발악하는 꼴이지. 저렇게 모든 패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내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야. 그의 침착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최진석의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유도했던 것이다. 그는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폐색이 짙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동요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은 적의 발악일 뿐입니다. 그는 즉시 두 가지 대응책을 지시했다. 첫째, 회사의 모든 가용 자금을 동원하여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시장의 회사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둘째, 이번 주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표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예고였다. 강지훈의 단호한 대응에 윤성그룹 내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최진석은 강지훈이 예상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윤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만든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본사로 쳐들어와 모든 서류를 압수해갔다. 회사는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윤성그룹이 곧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처럼 연일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강지훈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회사 내부의 이사들 중 일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회사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가해왔다. 강지훈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이 마지막 승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밀하게 최진석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기자회견 전날 밤이 되었다. 윤성그룹의 주가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고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최진석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텅 빈 기자회견장에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찰 내일의 풍경을 상상하며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 이 자리에서 한 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윤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었고 그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밤하늘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두가 추락하는 거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숨죽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영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강지훈 저 애송이가 드디어 백기를 드는군. 애비 없는 놈이 분수도 모르고 덤빈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배우게 될 게야. 모두가 강지훈의 사퇴 발표나 처절한 사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지훈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많은 변호사나 임원들을 대동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단 혼자였다. 며칠간의 경무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연단 앞에 서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도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먼저 최근 윤성그룹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다. 최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들은 저희의 불찰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혹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특정 세력이 윤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는 악의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어조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추악한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바로 태영그룹의 최진석 회장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진석의 사무실에서도 웃음소리가 멎었다. 최진석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저놈이 지금 무슨 짓을... 강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것들은 한 기업인의 탈을 쓴 범죄자가 어떻게 법과 상식을 유린하며 자신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건설해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것은 최진석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지훈은 마치 유능한 강사처럼 해외 조세피난처의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까지 일일이 짚어가며 그의 범죄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저것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비밀이었다. 강지훈이 어떻게 저런 자료를 손에 넣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크린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최진석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태영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그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저 최진석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그 증거인 비밀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태영그룹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배신자 저놈의 배신자.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패닉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진석 회장의 범죄는 단순히 기업 비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의 감정이 실렸다. 그는 7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서윤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며 당시 그녀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들을 떠나 숨죽이며 살아야 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증거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고 녹음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해결사 백상기와 강지훈의 사람이 나눈 대화였다. 백상기는 자신이 7년 전 최진석의 지시를 받고 임신한 여인을 협박했던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똑똑히 자백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뱃속의 아이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최 회장님은 원래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끔찍한 증언에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연단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다. 그는 이제 스크린이 아닌 방송을 보고 있을 최진석을 향해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각 제가 공개한 모든 증거 자료들과 비밀 장부 원본이 대검찰청 특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것은 태영그룹 본사 건물을 보여주는 생방송 뉴스 화면이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으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체크메이트, 완벽한 승리였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로비로 들이닥치는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는 받을 힘조차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만했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힘없는 늙은 범죄자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장은 전례 없는 흥분과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듯 조용히 연단을 내려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최진석 회장을 비롯한 태영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에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성그룹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강지훈이 보여준 결단력과 정의감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존경과 신뢰로 바뀌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고 기업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강지훈은 냉철한 기업가에서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있어 세상의 칭송이나 기업의 성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기나긴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복잡한 회사 일을 유능한 임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즉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울의 답답한 레지던스를 떠나 넓은 정원이 딸린 교외에 한적한 주택을 구입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유나가 평화롭게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그가 꿈꾸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었다. 굳게 닫혔던 유나의 공방도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작품에는 지난 7년간 잊고 살았던 삶의 기쁨과 희망이 담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힘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서툰 노력을 시작했다. 주말이면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뒹굴었고 어려운 경영 서적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며 밤을 지새웠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와 민서도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아이들을 위해 커다란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설명서는 그에게 암호와도 같았고 그는 10분 넘게 같은 부품만 만지작거리며 쩔쩔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가 다가와 작은 손으로 부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끼워야 해요. 강지훈은 아들의 말대로 부품을 끼웠고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는 순간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닮은 그 작은 얼굴에 떠오른 자랑스러운 미소. 그것은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고마워 아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빠라는 그 짧은 한마디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었다. 상처가 아문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들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달 밝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지훈과 유나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도 가끔 그날들이 꿈에 나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모진 말들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을 속죄해도 모자랄 거야. 유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흙을 만져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야. 나 역시 당신을 더 믿지 못했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니까. 우리 이제 지난 일들은 모두 잊어요. 우리에겐 이제 지켜야 할 미래가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7년이라는 길고 아픈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성스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부부이자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했다. 예전처럼 학교의 최대 후원자 자격이 아닌 강민준, 강민서의 아버지 자격으로 그는 다른 학부모들과 똑같이 작은 의자에 앉아 무대 위에서 율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아이들은 객석에 앉아있는 그와 유나를 발견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거대한 부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울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지난 7년간 복수라는 이름 아래 텅 빈 제국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있었다. 학예회가 끝나고
네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해, 유나야. 유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그쳤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평화로운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